북형 김정남 피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갖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그저 설인지 헷갈리시죠. 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맡고 계세요. 김병기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병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죽였는가? 그 배후는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일단 살해 용의자 6명이더군요. 그중에 1명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근데 베트남 여권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 의원님, 저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보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여성이 어떻게 잡혔나 보니까 암살 후에 도주를 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나왔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암살 요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붙잡히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확인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보도나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이건 어쨌든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살해한 그 실행팀은 분명히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프로가 직접 한 것인지 예. 아니면 프로가 어떤 정말 백지의 상태의 여성을 신문에 보도된 대로 장난삼아 뿌려보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 건지 그거는 아직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예 요원이 나와서 직접 스프레이를 뿌리고 뭐 실행에 옮겼을 수도 있지만 네. 최정예 요원이 리더가 돼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어떤 사람을 청부 살해 뭐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어떤 걸 예단하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김정남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어떤 여성을 고용해서 저기 가서 저렇게 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뭐 돈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는 정말 예단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아니 그 베트남 여성이 그렇게 허술하게 잡힌 게 너무 이상하다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 그 장소에 놀래서라도 도망가서 안 나타나지 그렇죠. 다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이 김병기 의원 보시기에도 참 이상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네. 그 암살자들의 배후는 누군가? 이제 전혀 모르는 누구를 시켜서 청부 살해를 한 것이든 아니면 프로 중에 프로가 한 건데 실수로 잡혔든 배후는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김정은으로 지금 거의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사실 저희 여러 가지로 뭐 정부 당국의 그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 만에 하나 다른 경우가 있을지 않을까. 개인적인 원한이라든지 예, 뭐 돈 그렇습니다. 문제에 얽혔다든지. 그런 걸 100% 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우려가 됩니다. 굉장히 지금 신중하세요. 굉장히 신중해. 우리 정보당국은 거의 100% 보고 있는 건 맞습니까? 거의 단정적으로 그 보고는 하더라고요. 김병기 의원이 근데 아닐 가능성 1%도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로 대담했죠. 이번 사건이 물론 이런 경우가 세계 독살사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굉장히 대담한데 말레이시아 당국이랑 북한 당국이 그래도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거든요. 예. 그런 국가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대담하게 그것도 공항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대담하게 한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뭐 해본다는 것이지 거의 김정은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김정은이 유력하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까지 봤을 땐. 저는 그래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정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5년 전에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러니까 나와 가족들은 좀 살려만 달라. 네. 살려만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겠다라는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도 굳이 그렇게 어쨌든 형인데 암살할 필요가,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건 체제 특성상 문제로도 봐야 됩니다. 그 북한의 체제 특성상 한 번 지시를 하면
그 지시한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철회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끝까지 실행하는 것이 그 체제상 특성이거든요. 그게 뭐 이른바 스탠딩 오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김정은이 어떤 상황에서 손봐줘라, 예. 싫다. 어제 뭐 그런 표현을 이병호 국정원장께서 쓰시더라고요. 그 싫다. 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시던데. 김정남이 난 싫다. 이런 표현을 네, 김정은이 썼다. 뭐 제거해라.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스탠딩 오더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행부서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 실행이 된 거라고 본다고 정보당국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살려만 달라고 하는 이복형을 왜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은 싫어했을까요? 뭐 그저 싫었을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싫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체제의 위협이 되려면 아무리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김정남을 옹립하려고 하더라도 내부에 어떤 정도의 세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부의 세력이 전무한 상태고. 김정남의 북한 내부 세력은 전무, 조직이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긴 장성택, 그러니까 고모부조차도 지금 고사총으로 제거된 상태 아닙니까? 후견인이었던. 뭐 그렇습니다. 그럼 더더욱 이상해요. 그렇다면 체제의 위협도 아니었다면 왜 그렇게 그것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문제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저질렀을까요? 의문이죠.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사고로는 그 생각하기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일각에선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편집관적인 성격이 반영된 거 아니냐. 계산에 의한 게 아니라 그저 싫다. 편집광적인 성격. 그게 그땐 불안증. 이런 것이 이런 행동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뭐 김정은에 대한 편집광적인 성격이 있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당히 김정은의 그 과격한 그런 과격한 성격이 반영된 것만은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측 불허 뭐 이런 성격. 계산이 아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핵 문제 같은 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성격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 조금씩 그 반영될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네.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집단이든 국가든 이렇게 김정남 개인을 그 제거하는 것과 국가 상황의 일을 벌이는 거와는 조금 그런 구분을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김정남의 아들이 있습니다. 김한솔. 네네. 파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옥스포드 대학원에 입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 입학하지를 않고 그 후로는 행적이 묘연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행적을? 국가정보원에서는 마카오에서 김한솔이 경우에 그러니까 김한솔이가 이제 후처의 자녀인데 김정남 후처의 자녀. 네, 그렇습니다. 후처에 일남 일녀가 있고 본처에 일남이 있는데 김한솔과 그 후처 그 가족들은 마카오에서 삼엄한 경비하에 지금 마카오에 머물고 있다고 어제 보고를 들었고 본처의 경우에는 그 아들 한 명과 북경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보호를 다 받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김한솔에 대해서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한솔이 그 서방 언론과 인터뷰한 게 우리에게 공개가 됐어요. 삼촌 김정은을 두고 딕테이터, 독재자라고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뭐 정말로 뭐랄까요. 서구식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자랐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청년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한솔이라는 인물은. 아무래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김정은의 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를 해서 뭐 자유분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투영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험한 다음 타겟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뭐 지금 하는 걸로 봐서 누가 타겟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글쎄요, 뭐 그 어린애까지 그렇게 타겟을 삼아서 모두 제거하려고 들까 그런 생각에는 뭐 이게 사실은 제거하는 게 예. 테러하고 제거하는 게 요번 뭐 김정남의 경우에도 보듯이 뭐 5년 6년씩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워낙 뭐 예측 불허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김한솔. 태영호 전 공사를 비롯한 그 탈북 고위급 인사들 안전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영호 공사를 특정해서 얘기하면은 경호 인력을 증강 배치해서 지금 24시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 조치가 전체적으로 강화가 돼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 쭉 보시기에 이 말하자면 돌아가는 흐름을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 좀 안전 조치가 충분히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실 공개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는 지금 공개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망명을 했는데 예.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 태영호 공사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안전하게 아예 공개도 안 해놓은. 예,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망명 여부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타겟 그 우선순위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이 근무 경력으로 보셨을 때 지금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있군요. 있죠. 의원님 있군요. 그럼 뭐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면 되겠고 충분한 안전 조치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세요.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 씨. 네. 대포폰. 네. 대포차. 대포통장.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저는 차명폰은 가져보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대포폰은 범죄 조직이 이용하지만 차명폰은 대통령하고 청와대 수석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따라해보고 싶으세요? 네. 대포폰이나 차명폰이나 똑같은데 용어 사용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아니 정말 온 국민, 우리나라 국민 중에 차명폰, 그러니까 일명 대포폰 이용해본 사람이 구경이라도 해본 분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범죄에 주로 쓰이는 걸로 우린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걸 이용해서 54일간, 그러니까 독일의 도피에 있던 최순실과 127회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까? 뭘 그렇게? 밥 먹어도 되나? 아니면은 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을까? 난 굉장히 좀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문 열고 압수수색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건 특검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오늘 이르면 오늘 결과 나옵니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행간에선 정치 얘기 좀 해보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이른바 짐승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그러게요. 2012년 대선 당시에 후보 사퇴를 발표한 직후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예. 정치권인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짐승 발언,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의 짐승 공격했다. 이런 제목으로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잖아요. 근데 당사자보다 언론이 더 흥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문제의 발언은 사흘 전 광주 전남 언론포럼 대선유자 토론회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 4년 전 대선 당시 문 후보를 제대로 돕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안 전 대표가 정색을 하면서 돕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생각해보라. 양보한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냐. 동물도 고마움을 한다.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동물도 고마움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거다. 네.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예.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 이러면서 안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네. 이 민주당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예. 이석현 의원은 막말의 종결판이다. 유인태 의원은 근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반응은 뭐였어요? 당사자니까 뭐라도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서 논란이 커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이른바 짐승론.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2012년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다입니다. 2012년의 앙금이 네, 여전히 2012년 대선 직전 상황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막 줄다리기를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11월 23일 돌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해버립니다. 이후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긴 했지만 대선 당일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사실 5년이면 웬만한 사이는 좀 강산이 한 절반 정도 바뀌는 시간? 감정이 이제 풀어질 때도 됐는데.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게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기껏 양보했더니 나 때문에 졌다 그러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덤터기 씌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지난 설 때 안 전 대표가 페이스북 토크를 했거든요. 예. 그때 안 도와줬느니 하는 건 후한무치한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반발을 했었어요. 네. 예, 후한무치다. 근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도왔으면 선거에서 지지 않았을 것 같다. 여전히 섭섭한 거죠. 예. 최근에 출간된 문재인 대담집에도 같은 질문이 나온대요. 예. 문 전 대표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요? 섭섭하긴 했지만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예.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묘하잖아요. 뉘앙스가. 아하. 이게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국민의당이 분당하고 예. 지금까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화, 근본적인 불신의 원인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앙금이 남아있다. 네. 앙금이 남아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앞으로 더 센 독설이 펼쳐질 것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앙금은 하여튼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 표현 수위가 말입니다. 네. 그 앙금을 표현하는 수위가 사실상 점점 거칠어지다가 짐승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5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하는 게 맞거든요. 또 예. 통상 그렇게 하고. 속으로야 어쩔지언정. 네. 근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독철수 잘했다. 박지원 대표는 워낙 이제 말을 언어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언어의 요리사. 예. 그래서 독철수 잘했다 이런.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은 더해요.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에 갈수록 세진다 이러면서 더욱 결기를 보였습니다. 갈수록 더 세질 거다? 네. 왜 그럴까? 왜요?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인데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호남 쟁탈전 때문입니다. 호남. 문재인, 안철수 두 명 모두 광주 호남이 정치적 근거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지지율을 얻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호남 홀대론, 패권주의 이런 말들 계속하면서 문 전 대표 공격할 거고요. 예. 문 전 대표는 호남 홀대론의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어제 여수 방문했는데요.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호남 인사를 기용했다. 그러면서 호남 총리론까지 꺼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간 계속 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치열한 호남 쟁탈전이 벌어질 텐데요. 예. 하지만 독한 독설은 강한 이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독설이라는 것은 그렇죠. 짐승만도 못하다의 발칵 뒤집힌 정치권.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벌 수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이제 전 대표가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예.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했느냐?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은 쭉쭉쭉쭉 올라가고 아하.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율도 같이 상승세를 탔거든요. 광주에서의 지지율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호남에서의? 예.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은 10% 이상 쭉 빠졌고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제자리입니다. 어. 한마디로 제주는 문재인, 안철수가 넘었는데 돈은 안희정, 이재명이 챙긴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호남 민심은 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야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 호남 쟁탈전은 더 치열하게 벌어질 거고요. 예. 앞으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용들의 독한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한 혀들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네. 이런 예측.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예측이 많다 보니까 제1당의 후보가 누가 될 건가 관심은 당연히 뜨겁죠. 특히 이번 민주당의 경선은요.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은 건데요. 그런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즉 다른 당 지지자가 선거인단에 등록을 한 뒤에 민주당에 불리한 약체 후보가 뽑히도록 투표하는 건 아니냐. 이게 역선택인데요. 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사모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글까지 올라와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에서 나오더군요. 자,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분이세요. 양승조 의원 연결을 해보죠. 양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승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모집 시작하는 날은 써 있는데 모집 마감일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탄핵일이 언제로 결정되냐가 아직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일, 탄핵 결정일 3일 전에 1차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그냥 늦어지는 대로 계속 저 선거인단 모집은 가는 거예요? 물론요, 얼마나 늦어질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한없이 늘어지지는 않겠지만 예. 만약 그런 상황을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달리 의결할 수도 있죠. 달리 조금 빨리 끝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네. 기본은 탄핵 심판일 3일 전까지 선거인단 모집 계속한다. 1차 선거인단을 그렇게 모집하고요. 예. 또 2차적으로 탄핵 심판이 나고 나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예. 그 다음 날부터 또 2차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근데요, 양 의원님. 네네. 탄핵 심판 3일 전까지 선거인단 1차로 모집해놓고 심판을 기다렸는데 네네. 만약 탄핵 기각으로 결정이 난다. 네네. 그러면은 대선은 12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선 일정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는, 인원만 모집해놓고 중단이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요. 일단 우리 당원 당규에서도 대선의 기준에서 6개월 전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6월 20일경이 됩니다. 그럼 실제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3월 정도에 그 경선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한 2달 정도 걸리는 걸 전제로 할 때. 어차피 6개월 전엔 정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2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를 결정하고 다만 어떤 경선 일정 같은 경우에 조정은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신청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몇 명 신청했습니까? 우리가 사실 한 22만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는 권리당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콜센터로 그 문의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71만 건이 들어왔어요. 문의 전화만 71만 건이 왔어요? 하루에? 예, 접속된 게. 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수가 콜센터에 약간 문제가 있고 폭주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접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손을 봤고요. 근데 71만 건이 접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2012년도에 4주간에 88만 건이 접속에 들어왔거든요. 4주 동안 88만. 네네네. 이제 그걸 감안해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오늘 아마 콜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오늘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접수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목표가 200만 명 모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200만 명을 목표로 하신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200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요. 지난 2012년도 우리가 한 100만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어떤 정권교체 열망 이런 걸 볼 때 150만에서 한 200만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0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난 우리 20대 총선 재작년에 한 그 20대 총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유권자 수가 4,200만밖에 안 돼요. 또 18대 대선의 투표자로 보면은 한 3,072만 명인데 그걸 감안할 때 200만이 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7, 8% 정도가 실제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 선거에 참여했구나. 그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래요. 아마 그 상대당 쪽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00만 명 정도면 이게 좌절의 숫자군요. 다른 당에게는.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를 봐서는 어제 하루에 그러니까 71만 명이 문의했고 23만 명이라 그러셨나요? 실제 등록한 사람은. 이 정도 추이라면 200만 명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3주 이상 한다면.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71만 명이 콜에 전화하고 접속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한 200만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조직 동원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200만 원을 모집할 수가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역선택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 투표권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죠. 네네. 인터넷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모바일로도 하고 서류로도 네네. 하고 4가지 방법. 예, 그렇습니다. 네. 당원이든 아니든 표의 가중치는 따로 없는 무조건 한 표. 따로 없습니다. 동일 가치죠. 그래서요. 네. 누구나 참여하게 문을 열어놨고 또 가치도 똑같이 한 표로 두다 보니까 역선택의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어제 한때 박사모에서 이런 참여 안내문이 돌았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에 모두 참여합시다.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지만 사전 대비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공인 인증이 필요 없는 전화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전화번호가 네네. 크게 이렇게 찍혀서 올랐다가 아니 민주당 경선 흥행에 우리가 왜 도움을 줘야 돼? 이런 반발 글이 막 올라오면서 결국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네. 결국 이런 흐름들이 역선택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일단 정상적인 정치 행동에는 볼 수 없죠. 어떤 이제 심하게 표현하면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국민 경선 채택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 중에 하나가 역선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사모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 실제 행동을 해서 만약 몇십만 명이 동원된다. 그럼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 200만 명 총 모집 인원인데 그중에 한 10만 명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표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똑같은 거죠. 사람을 10만 명이 만약 찍는다 하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4-5분 전이 6분이 사실 본경선에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상은. 예. 예, 그렇다고 볼 때 한 10만 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는 거 막을 수 있는 아닙니까? 장치는 국민 경선을 채택한 마당에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예. 박사모라든가 이런 우리 당에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될 때는 예. 오히려 우리 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예. 아니면 또 탄핵을 걱정하는 분고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걸 봉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당으로서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래서 사실 국민 경선한다는 것은 예. 양당이 동시에 어떤 싫어야 경선 사실 절차를 밟을 맞는 거죠. 때가 합리적인 제도예요. 맞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 그럼 이걸 가신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모 후보가 예. 어떤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그냥 1등을 달리는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께서는 그렇게 하면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걸로 하지 않을 때는 예. 너무나 불리하다. 불리한 구조가 아니겠느냐. 당에 조직 없는 사람들은 너무 불리하다. 그렇죠. 예. 당에 커다란 조직 없는 분들은 불리한 구조 아니냐. 예. 이런 의견이 있었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역선택의 우려는 있지만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나름대로 후보자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예. 또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그런 받아들인 뜻에서 한 것이다. 거죠. 선거인당 모집이 끝난 후에 차후 일정을 보니까요. 네네. 호남권, 그다음 충청권, 그다음 영남권, 그리고 마지막 수도권 순차적으로 네, 선거를 진행을 하시네요. 경선을. 네네네. 만약 수도권까지 다 했는데 거기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과반 이상이 나오면 안 하는 거죠. 그건 결선 투표 없어지는 거고 과반 득표자 안 나오면 1, 2위 가지고 결선 투표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역인 호남에서 선거가 한 이틀 이루어졌는데 네. 예, 졌어요. 그럼 거기서 바로 뚜껑 열고 갑니까? 누가 몇 표 나왔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호남에서 ALS 투표하고 그런 사람들은 호남 투표율이 예를 들어 3월 15일이라면요. 예. 그 전에 ALS 투표 신청한 사람 호남 권역은 투표를 마칩니다. 그리고 현장 투표 3월 15일 날은 대의원을 상대로 해서 유세도 투표. 하고 예. 우리가 체육관을 강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 개표할 때 함께 개표를 해요. 아하. 그래서 결과를 발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호남 민심 중요하다 후보들이 다 그러는데 실제로 중요하겠네요. 실제로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가 2007년도 때도요. 예. 2002년 때도 예. 사실 제주도의 표심이 그렇죠. 일반인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달리 나와서 어떤 노면 돌풍의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또 호남에서 광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1등을 함으로써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늘 호남 민심이 당심이고 민심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 결과이죠. 그 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호남부터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역동성, 뭐 드라마틱함 이런 것도 고려하신 거예요? 첫 번째 고려는 하여튼 인구가 적은 지역부터 시작하자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맨 처음 그거를 시도할 때는 후보자가 없는 지역부터 시작해야 되는 논의가 시작됐는데 또 우리가 모 후보께서 본 적이 또 호남이셔요. 예성 후보가. 그래서 인구가 적은 권역, 그건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원칙 하에. 네네. 이번 선거 방식이 국민 경선에다가 또 권역별로 도는 형식이고 거기다 결선 투표까지 있어서 끝까지 봐야 결과 알겠네요. 끝까지 봐야. 그렇습니다. 특히는 수도권이 마지막 하는데요.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다가 강원, 제주를 포함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선거인단이 있는 곳이고요. 대략 한 50% 정도 가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6335님이요. 공무원은 참여가 불가능합니까? 이런 문자 주셨네요. 공무원은 일단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선거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공무원 아닌다면은 가능하지 않죠. 잠깐만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참여가? 네. 공무원은 참여가 불가능하답니다. 6335님. 근데 공무원인지 아닌지 신분 숨기고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바로 걸러낼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이 공무원은 그럼 만약 알려지고 나면은 본인이 징계를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리라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는데요. 실제로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연밀하게 검토를 안 했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신분까지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역선택 우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대의는 이해하겠지만 허술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공무원 부분보다는 우리는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역선택 부분인데요. 사실 그 처음부터 우리가 충분히 그런 위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경선이 우리 민주당 내에 커다란 흐름이었었거든요. 국민 경선 채택하지만 그런 위험은 있다. 다만 그런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는 더 많은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걸 봉쇄하자 하는 거였죠. 대의를 생각해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잘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부위원장이세요. 양승조 의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세요? 오늘따라. 아니 요즘 어디 가든지 질문 참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어디 뭐 회식 가도 항상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죠. 사실은 저도 이택수 대표 만나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카톡으로도 질문 많이 하고.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은 뭐예요? 제일 듣기 싫은. 이건 정말 싫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니? 이런 질문이죠. 누가 되는 거니? 하루에 몇 번 들으세요, 그 질문? 뭐 모임 가면 항상 듣는 것 같으니까요. 모임을 뭐 일주일에 한 뭐 3-4번 정도 있으면 뭐 3-4번 듣는. 3-4번한테 수십 명한테 듣는 질문. 누가 되니? 그럼 어떻게 답하세요? 아주 친한 분들한테는 속내를 드러낼 때도 있는데. 개인 의견이지만. 대체로는 그냥 잘 아직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하면 또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소문이 퍼져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기관의 대표가 이 사람 찍었다. 이러면은.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택수 대표, 입이 무거운 이택수 대표의 여론, 오늘 첫 번째 여론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예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특검 시한이 2월 28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황교안 총리는 입장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장하겠다라는 움직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연장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특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특검법 개정안이 승인이 되는 절차적 문제 때문에 2월 28일 즉 특검 수사기간 마감 종료 시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사안이 바로 특검 기한 연장 문제가 됐고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었는데요. 이번 달 28일이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검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9.7%. 특검 연장에 매우 찬성한다 59.7. 찬성하는 편 7.8. 예. 그래서 합쳤더니 67.5%의 찬성 의견이 나타났고요. 67.5% 찬성. 그럼 반대하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매우 반대 16.2, 반대하는 편 10.5, 합쳐서 26.7%가 반대를 해서 대략 2.5배가량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67.5 대 26.7이면 이 정도면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해석하나요? 대체로 66%,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이상이면 압도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탄핵 인용 찬성 의견이 대략 70-80% 정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대략 지금 보수 표심이 한 25%로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는데 보수 표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겹쳐지네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특이한 부분 해석상 좀 주의할 부분 어떤 건가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만 반대 의견이 많고요. 나머지 유권자들은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나타냈는데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이념 성향별로는 모두 세 계층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고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은 10명 중에 9명꼴로 국민의당 지지층은 10명 중에 8명꼴로 찬성 의견이 높았고요. 나머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또 무당층에서는 또 반대 의견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검 연장 해야 한다 쪽이 67.5 결과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대선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 기호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시죠. 2월 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들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자동응답 RDD 방식이었고요. 무선 90, 유선 10% 비율이었고요. 그다음에 총 통화 7,833명 중에서 506명 최종 응답을 받아서 6.5% 응답률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이뤄진 거고요. 대선 후보 지지도 어떻게 나왔을지 이번 주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어떻게 나왔어요? 역시 이번 주 안희정 지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2.6%포인트 오른 19.3%로 2위를 기록했고요. 1위 문재인 전 대표는 거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0.2%포인트 빠진 32.7%였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1.2%포인트 오른 16.5%, 안철수 전 대표가 0.9%포인트 빠진 8.6%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문재인 32.7, 안희정 19.3, 황교안 16.5, 안철수 8.6, 이재명 7.0, 유승민 3.9. 그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른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네. 안희정, 황교안. 그렇습니다. 요것도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안희정 지사는 지금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에서도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 충청, 영남 그리고 40대 이상과 또 바른정당 지지층, 보수층, 중도층에서 결집을 하면서 4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간으로는 어제 21.1%까지 올라서 이번 주에 20%를 주간 집계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채워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일매일 조사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간 집계에서는 어제 안희정 지사가 1%까지 올랐는데 월요일이 17.5, 화요일이 19.4, 수요일이 21.1.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김정남 피살 사건 속보 때문에 어제 상승폭이 월요일날 31.7, 화요일 33.9였다가 수요일날 32.0으로 약간 빠졌거든요. 결국 그 김정남 암살이라는 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항상 야당과 그다음에 야당 후보는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민주당도 어제 기준으로 하면 소폭 빠졌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도. 근데 안희정 지사는 의외로 떨어지지 않고 올랐단 말이죠. 그 부분이 특이하다. 역시 보수층,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풍과도 무관한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근데 왜 또 떨어졌죠? 안철수 전 대표는 소폭입니다만 0.9% 하락했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아까 행간에서도 나왔던 짐승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월요일 날 9.3에서 화요일 날 다음 날 7.9%로 1.4%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다시 좀 회복해서 8.2%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화요일 날 많이 좀 짐승론 때문에 빠진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득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였는데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독이 된 거예요. 독이 된 것 단기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실제 대선, 그러니까 본선에선 어떻게 될 건가가 사실 더 중요한데 쭉 늘어놓고 다자 대결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으로 3자 대결, 양자 대결 해봤죠.
네, 조금 전 주중 집계는 2017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예. 1,5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전화 면접 자동응답 방식 혼용이었습니다. 응답률은 7.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상대결 조사는 저희가 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총 14,308명을 접촉을 해서 1,003명 응답을 받았고요. 7%의 응답률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근데 그거 할 때 한 번에좀 다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만 읽어도 될 텐데. 네, 저희가 문항마다 다 달라.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소개를 또 안 하면 걸려요, 또 안 하면. 예,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빨리 읽어 주시고. 자, 3차 대결 가겠습니다.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세 사람이 붙으면 문재인 48.1, 황교안 25.6, 안철수 19.0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문재인 후보는 2%포인트가량 빠졌고요. 예. 나머지 후보는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48.1, 황교안 25.6, 안철수 19. 네. 이게 3자 대결. 자, 그러면 문재인, 황교안 양자 대결로 붙여보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59.6, 황교안 28.9. 격차가 크네요.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격차를 나타냈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는 양자 대결로 가면서 9%포인트가량, 11%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예.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3%포인트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11%가 갔고 나머지는 부동층으로 가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인물들을 3명 뽑은 이유는 각 당에서 좀 유리한 당의 후보가 될 것이 유리한 사람들 위주로 뽑은 거거든요. 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49.7, 안철수 32.7. 지난주 조사에서는 53대 28.5였는데 소폭 격차가 줄어서 49.7대 32.7, 17%포인트 격차로 격차가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49.7, 안철수 32.7. 그러면 만약 지금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 본선에 오른다. 이럴 경우도 가정해 보셨어요? 안희정 48.9, 황교안 23.8, 안철수 18.4. 아까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가정됐을 때랑 거의 큰 차이가 없었고요. 아까 전에 48.1이었잖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만약 된다 하면 48.9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도 25.6에서 23.8 좀 변동이 있는데요. 아무튼 격차가 안희정 후보로 가정했을 때 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3자 대결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이루어진 거고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그건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택수의 여론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택수 대표님, TV에 자주 나오세요? 제가 3개월 동안 바쁜 일에서 못 나갔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조금씩 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청취자 1439님이 TV에서 봤는데 이택수 대표가 배우 조진웅 씨 닮으셨네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뉴스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황 총리는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조사 업체에 따라서는 뭐 11%, 15%대를 오르내리면서 2위 내지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권 성향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까 들으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황 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면서 침묵하고 있죠. 아니다, 맞다, 아예 말이 없어요. 회피해요. 예. 또 특검의 수사가 오늘을 포함해서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황 총리는 왜 침묵하는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왜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은 침묵하는가. 권영철 기자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출마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거다? 네. 왜요? 첫 번째는 황 총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좀 된 얘기잖아요. 황 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이때가 대통령 권한 대행 때잖아요. 맞아요. 분명하게 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거든요.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전혀 많이 들고 없습니다.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황 총리 스타일을 봐서 알겠지만은 분명한 의도로 말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넘긴다는 건 이거는 공직자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또 만드는 건 네.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무책임하다고 느낄 것이다.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최근에 이 황 총리 출마설에 대해서 출마 못한다. 권한대행인데 또 대행을 만들어 놓고 출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황 총리의 고교 동창인 용인대 최창렬 교수도 내가 알기로 황교안 총리 절대 출마 안 할 거다. 황 총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무모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뭐 정부 고위 관계자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도 황 총리의 출마설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된다. 딱 잘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사실 참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거든요. 황 총리가 일단 먼저 우리 안민석 의원과 황 총리의 질의 답변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언제적 질의 답변입니까?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실 2월 10일 거 들어보죠. 네. 자,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하십니까?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가 없으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로지 그 부분에 관해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전념하겠습니다.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이걸 들어보면은 뭐 황 총리가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답변을 회피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황 총리는 출마한다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처지가. 예. 지금 국무총리가 직무정지중이지만 대통령이 있는데 대선에 나가겠다는 거는 이건 탄핵될 거다. 대통령이 파면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윗사람 대통령이 파면될 거라는 가정이 있어야 나 출마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안 한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한다. 아까처럼 전혀 없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안 합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미 본인이 12월 20일 때 분명하게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물어볼 때마다 안 합니다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한 번만이라도 더 시원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또 굳이 그걸 밝히지 않는 건 뭘까요? 물론 뭐 지금 상황이 그때와 지난해 12월 20일과는 좀 달라지긴 했죠.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지지율이 올랐고요. 황 총리의. 근데 이 황 총리의 지지율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인지도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 그 지지율 나오는 건 대부분은 인지도 때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지도 워낙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점 그리고 여권 성향 후보 중에 지금 두드러진 주자가 없잖아요. 유승민, 남경필 의원이 바른정당에서 뛰고 있지만은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지 황 총리라는 사람을 보고 찍는 건 아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개인적인 인지도와 대선 출마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많이 높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주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황 총리의 그 모호한 답변,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황 대행이 언제부터인가 다의적인 어법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혀 아닙니다 하던 그때랑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다른 게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걸 즐기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안 하더라도 일단 주가를 올리는 데는 지금 지지율 올라가면서 이름 알리고 주가 올려놓으면 훗날 하다못해 총선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때 대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하거든요. 근데 권한 대행으로서 내가 출마 안 한다 그러면은 힘이 쫙 빠질 거 아닙니까? 힘도 빠지고 관심도 없을 국정 것이고. 장악력. 그런 것 때문일 거라고 보는 게 더 많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황 총리의 침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연한 상황이고 사실은 좀 뜯어보면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늘 포함해도 지금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특검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조금 전 뭐 들으셨겠지만은 국민들 여론도 거의 70% 가까이가 연장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67.5%.
뭐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국회에 연장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고요.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장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연장되기 어려울 거다. 왜냐? 왜 그렇게? 이게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기간이 준비기간 20일, 1차 수사기간 70일, 그리고 1회 연장 30일 이렇게 120일로 돼 있죠. 보장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보장이라는 게 법의 함정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행의 손에 달렸는데요. 예. 특검법 구조 3항에 예.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그럼 지금은 대통령 직무정지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황 총리 입장에서는 승인은 할까 안 할까 이게 답인데 황 총리 입장은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정부가 특검 수사를 막아선다고 한 일 없다. 기간이 남아있으니 충실하게 수사하고 기한 연장은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다. 그게 불과 20일 남겨놨을 때 나온 대답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 총리 입장에서는 난감한 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뭘 의미하냐면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하. 지금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잖아요. 오늘 아마 늦게 좀 결과가 나오겠죠. 예, 내일 새벽 정도 예상하더군요. 예. 그런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하면은 박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하. 그걸 뻔히 아는데 예. 황 총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통령의 총리입니까? 국민의 총리입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2인자인데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만은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특검을 일단 넘기자는 것이다. 예. 이 말은 특검에 의해 박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은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 이걸 아는 황 대행이 그걸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특검 연장 국민 70% 가까이가 바라고 있지만 과연 이대로 될 것인가 권영철 선임 기자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니다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근데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출마한다고 봅니다가 더 많이 들어와요. 출마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12월 선거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12월 선거가 만약 되면 그땐 가능성이 있다. 네.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횟집 수족관에요. 물고기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글쎄 천연기념물 수달이었다고 합니다. 횟집 인근 하천에 살던 수달이 횟집 수족관으로 화로 사냥을 나온 거죠. 예, 이 횟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째라는데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 이른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횟집 사장님은 자꾸 찾아오는 이 수달에 정이 들어서 이름까지 지어주셨다 그래요. 먹이도 놔준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어떤 사연인지 횟집 사장님 김기석 씨를 직접 만나보죠.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제도에서 횟집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거제도입니다. 아니 근데 수족관에 수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6개월 전. 예, 그러니까 지난 작년 그 9월경에 예. 물고기가 장어가 한 2마리가 그 바닥에 떨어져 있고 예. 고기들이 한 번씩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고. 네, 그래 이상하다. 이 고양이들이 들고양이 많이 다니는데 고양이는 물을 무서워해서 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상하다. 나는 혼자 생각에 얘들이 우리 고기가 너무 싱싱해가지고 튀어나오는가 했거든. 팔딱팔딱 뛰다가 튀어나온 건가? 네, 너무 잦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바깥에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기 한번 봐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수달이라는 놈이 올라와가지고 수족관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잠깐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족관이라는 게 우리가 횟집의 그 네모 반듯한 수족관 그거 생각하면 됩니까? 네네네. 거기 보면은 그 아래에 이제 냉각기가 있거든요. 냉각기를 1차 딛고 뒤로 폴짝 뛰어 올라가가지고 수족관 뚜껑이 닫혀 있는데도 그걸 이제 발하고 입으로 막 밀어냅니다. 수족관 뚜껑을 열어요, 수달이? 머리가 아주 그 지능이 뛰어납니다, 수달이. 그리고 크기도 엄청 커요. 얼마네요? 2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아빠가 달수고 엄마가 달자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예. 달수 같은 경우는 한 1m 30 가까이. 야, 그러니까 꽤 큰 놈들이에요. 꽤 큰 녀석들이 와서 잡아먹는데 그거를 하루에 한 얼마나 가져가던가요?
하루에 많이 올 때는 수시로 오고 예. 감성돔, 참돔, 뭐 세상에. 능성어, 세상에. 고급 보종 큰 고기는 다 물고 와요. 처음에 진짜 와 혼내려고. 화가 나죠. 혼자 피해를 계속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화가 나셨다는 거잖아요. 잡을 생각까지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마음이 사르르 눈 녹듯이 녹아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보면은 짱어를 한 마리 물고 가요. 음흠. 브레시를 이제 아주 빨간 걸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쫓아가고 동선을. 그랬더니 이제 아래 하천에 예. 새끼가 2마리 있는 거예요. 새끼 2마리 하천에 예. 낳아놓고 이제 자기들 배 채우고 새끼도 갖다 주고 또 오고 막 이랬던 거군요. 예, 물고 세상에. 새끼를 갖다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달수하고 달자가 부부였군요. 예. 그래서 이제 달수가 아빠고 달자가 엄마고 새끼 2마리가 이제 제가 달근이 달아 이렇게. 예. 아니 근데 사장님 저는 지금 들으면서 좀 희한한 게 이 예. 녀석들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고 쫓아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름은 하나하나 다 지어주셨어요. 아버지처럼.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예. 새끼를 아까 말씀드렸더니 하천에 있는 새끼를 봤잖아요. 새끼 보셨죠. 이제 뒷모습에 제가 그랬거든요. 달수야 그래 먹을 게 없나 하고 이제. 그래 그때부터는 가만 생각이 안 되겠는 거라. 예. 예. 측은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때부터 측은지심이.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예. 짐승이나 사람이나 부모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된 그래서 거군요. 이제 수도관이 이제 3칸이에요. 예. 3칸인데 제일 위에 제일 작은 칸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짱어를 10마리 정도를 매일 넣어놨거든요. 세상에. 그랬더니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결국 그 달수 달자 부부 그 식구네들은 하천에 살긴 사는데 하천에 먹을 게 없는 거군요. 하천에 먹을 거는 있습니다. 예. 원래 수달은 그 민물에서 바다까지 멀리는 한 20km까지 사냥을 다닌다거든요. 그래요. 얘들이 패턴이 어디냐면 문동 대수지에서부터 우리 하천으로 해가지고 고현항 저기까지 나가서 예. 먹이 활동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하는데 근데 저 밑에 이제 고현항에 지금 몇백만 평을 매립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입구에 오일 펜스를 쳐가지고 예, 얘들이 바다를 못 나가요. 바다에 나가서 먹이 사냥을 해와야 되는데 거기에 네네. 펜스를 쳐놨군요. 공사한다고. 예, 오일 펜스를 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린내가 나니까 우리 집으로 오지 않았나 아이고. 생각을 하고. 좀 딱한 사연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같은 그 피해자면서도 예. 공범이죠. 그러네요. 우리 마음 좋은 사장님. 지금 수달 가족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달수, 달자, 달근이 또 하나 뭐라 그랬죠? 달아? 달아. 수달 가족한테 얘들아 하면서 끝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노래자랑 대회 나가가지고 예. 그날 불렀던 노래가 달수야 슬퍼하지 마 김종환의 예, 슬퍼하지 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예. 얘들도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혹시나 이 방송을 문화재청이라든지 어떤 관계자들 들으시면은 예. 정말 우리가 천연기념물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문화재인데 그렇죠. 지정을 해놨으면은 보호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피해를 보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멧돼지 같은 유해조소한테 피해를 보는 것도 보상이 돼요. 근데 천연기념물한테 피해를 당한 거는 보상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문화재청에서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을 해주고 예. 얘들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서 이주를 좀 시켜주든지 그러면은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살겠는데 그러게요. 또 매일 또 안 오면 걱정이 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겨울 애들이 먹을 것도 없을 건데 참 얘들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달수야 달자야 한 부르면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 이 겨울 추울 텐데 달수야 달자야 달거나 달아야 잘 지내고 정 먹을 게 없을 때는 오너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달수 달자 달근이 달아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얘들이 사장님만의 손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연에게 온 손님이거든요. 천연기념물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달수 달자처럼 먹을 것 없어서 인간이 파괴해놓은 자연 때문에 먹을 것 없어서 헤매고 있는 동물은 없는지 관심 좀 가져봐야겠어요. 네. 예. 사장님 잘 돌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뭔가 좋은 해결책 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많은 감심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거제도 화제의 횟집입니다. 수달이 매일 찾아오는 그 횟집. 김기석 사장님 만났습니다. 김정남 피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갖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그저 설인지 헷갈리시죠? 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맡고 계세요. 김병기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병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죽였는가? 그 배후는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일단 살해 용의자 6명이더군요. 그중에 1명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근데 베트남 여권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 의원님, 저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보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여성이 어떻게 잡혔나 보니까 암살 후에 도주를 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나왔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암살 요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붙잡히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확인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보도나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이건 어쨌든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살해한 그 실행팀은 분명히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프로가 직접 한 것인지 예. 아니면 프로가 어떤 정말 백지의 상태의 여성을 신문에 보도된 대로 장난삼아 뿌려보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 건지 그건 아직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예 요원이 나와서 직접 스프레이를 뿌리고 실행에 옮겼을 수도 있지만 네. 최정예 요원이 리더가 돼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어떤 사람을 청부 살해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어떤 걸 예단하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김정남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어떤 여성을 고용해서 저기 가서 저렇게 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돈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는 정말 예단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베트남 여성이 그렇게 허술하게 잡힌 게 너무 이상하다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 그 장소에 놀래서라도 도망가서 안 나타나지 그렇죠. 다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이 김병기 의원 보시기에도 참 이상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네. 그 암살자들의 배후는 누군가? 이제 전혀 모르는 누구를 시켜서 청부 살해를 한 것이든 아니면 프로 중에 프로가 한 건데 실수로 잡혔든 배후는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정보 당국에서는 김정은으로 지금 거의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로 정보 당국의 그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 만에 하나 다른 경우가 있을지 않을까. 개인적인 원한이라든지 돈 문제에 얽혔다든지 그런 걸 100% 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우려가 됩니다. 굉장히 지금 신중하세요. 굉장히 신중해. 우리 정보당국은 거의 100% 보고 있는 건 맞습니까? 거의 단정적으로 그 보고는 하더라고요. 김병기 의원이 근데 아닐 가능성 1%도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로 대담했죠. 이번 사건이 물론 이런 경우가 세계 독살사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굉장히 대담한데 말레이시아 당국이랑 북한 당국이 그래도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거든요. 예. 그런 국가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따라해보고 싶으세요. 네. 대포폰이나 차명폰이나 똑같은데 용어 사용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아니 정말 우리나라 국민 중에 차명폰, 그러니까 일명 대포폰 이용해본 사람이 구경이라도 해본 분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범죄에 주로 쓰이는 걸로 우린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걸 이용해서 54일간 그러니까 독일의 도피에 있던 최순실과 127회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까? 뭘 그렇게? 밥 먹어도 되나? 아니면은 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을까? 난 굉장히 좀 궁금해요. 궁금해.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문 열고 압수수색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건 특검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오늘 이르면 오늘 결과 나옵니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행간에선 정치 얘기 좀 해보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이른바 짐승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그러게요. 2012년 대선 당시에 후보 사퇴를 발표한 직후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예. 정치권인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짐승 발언,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의 짐승 공격했다 이런 제목으로 뭐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잖아요. 근데 당사자보다 언론이 더 흥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문제의 발언은 사흘 전 광주 전남 언론포럼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 4년 전 대선 당시 문 후보를 제대로 돕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안 전 대표가 정색을 하면서 돕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생각해보라. 양보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냐. 동물도 고마움을 한다.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동물도 고마움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거다. 네.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예.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 이러면서 안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네. 이 민주당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예. 이석현 의원은 막말의 종결판이다. 유인태 의원은 근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반응은 뭐였어요? 당사자니까 뭐라도 반응을 내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서 논란이 커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이른바 짐승론.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2012년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다입니다. 2012년의 앙금이. 네, 여전히. 2012년 대선 직전 상황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11월 23일 돌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해버립니다. 이후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긴 했지만 대선 당일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사실 5년이면 웬만한 사이는 좀 강산이 한 절반 정도 바뀌는 시간? 감정이 이제 풀어질 때도 됐는데.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게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기껏 양보했더니 나 때문에 졌다 그러냐? 이러면서 굉장히 덤터기 씌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지난 설 때 안 전 대표가 페이스북 토크를 했거든요. 예. 그때 안 도와줬느니 하는 건 후한무치한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반발을 했었어요. 네. 예, 후한무치다. 근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도왔으면 선거에서 지지 않았을 것 같다. 여전히 섭섭한 거죠. 네. 최근에 출간 대담하게 그것도 공항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대담하게 한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해본다는 것이지 거의 김정은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김정은이 유력하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까지 봤을 땐. 근데 저는 그래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정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5년 전에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러니까 나와 가족들은 좀 살려만 달라. 네. 살려만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겠다라는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도 굳이 그렇게 이복 어쨌든 형인데 암살할 필요가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건 체제 특성상 문제로도 봐야 됩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한번 지시를 하면 그 지시한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철회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끝까지 실행하는 것이 그 체제상 특성이거든요. 그게 이른바 스탠딩 오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김정은이 어떤 상황에서 손봐줘라. 싫다. 어제 그런 표현을 이병호 국정원장께서 쓰시더라고요. 싫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시던데. 김정남이 난 싫다. 이런 표현을 김정은이 썼다. 제거해라.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스탠딩 오더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행부서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 실행이 된 거라고
본다고 정보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살려만 달라고 하는 이복형을 왜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은 싫어했을까요? 뭐 그저 싫었을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싫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예.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체제의 위협이 되려면 아무리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김정남을 옹립하려고 하더라도 내부에 어떤 정도의 세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부의 세력이 전무한 상태고 김정남의 북한 내부 세력은 전무 조직이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긴 장성택 그러니까 고모부조차도 지금 고사총으로 제거된 상태 아닙니까? 후견인이었던. 뭐 그렇습니다. 그럼 더더욱 이상해요. 그렇다면 체제의 위협도 아니었다면 왜 그렇게 그것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문제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저질렀을까요? 의문이죠.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사고로는 그 생각하기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일각에선 말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편집관적인 성격이 반영된 거 아니냐. 계산에 의한 게 아니라 그저 싫다. 편집광적인 성격. 그게 그땐 불안증. 이런 것이 이런 행동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뭐 김정은에 대한 편집광적인 성격이 있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당히 김정은의 그 과격한 그런 과격한 성격이 반영된 것만은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측 불허 뭐 이런 성격. 네, 계산이 아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핵 문제 같은 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성격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 조금씩 그 반영될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네.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집단이든 국가든 이렇게 김정남 개인을 그 제거하는 것과 국가 상황의 일을 벌이는 거와는 조금 그런 구분을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김정남의 아들이 있습니다. 김한솔. 네네. 파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옥스퍼드 대학원에 입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 입학하지를 않고 그 후로는 행적이 묘연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행적을? 국가정보원에서는 마카오에서 김한솔이 경우에 그러니까 김한솔이가 이제 후처의 자녀인데 김정남 후처의 자녀. 예, 그렇습니다. 후처에 일남 일녀가 있고 본처에 일남이 있는데 김한솔과 그 후처 그 가족들은 마카오에서 삼엄한 경비하에 지금 마카오에 머물고 있다고 어제 보고를 들었고 본처의 경우에는 그 아들 한 명과 북경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보호를 다 받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김한솔에 대해서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한솔이 그 서방 언론과 인터뷰한 게 우리에게 공개가 됐어요. 삼촌 김정은을 두고 딕테이터, 독재자라고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정말로 뭐랄까요. 서구식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자랐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청년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한솔이라는 인물은. 아무래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김정은의 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를 해서 자유분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투영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험한 다음 타겟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금 하는 걸로 봐서 누가 타겟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글쎄요 그 어린애까지 그렇게 타겟을 삼아서 모두 제거하려고 들까 그런 생각에는 이게 사실은 제거하는 게 테러하고 제거하는 게 이건 김정남의 경우에도 보듯이 5년 6년씩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워낙 예측 불허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김한솔. 태영호 전 공사를 비롯한 그 탈북 고위급 인사들 안전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영호 공사를 특정해서 얘기하면은 경호 인력을 증강 배치해서 지금 24시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조치가 전체적으로 강화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 쭉 보시기에 말하자면 돌아가는 흐름을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 좀 안전 조치가 충분히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실 공개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는 지금 공개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망명을 했는데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태영호 공사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안전하게 아예 공개도 안 해놓은.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망명 여부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타겟 그 우선순위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이 근무 경력으로 보셨을 때 지금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있군요. 있죠. 의원님 있군요.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면 되겠고 충분한 안전 조치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세요.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 씨. 네. 대포폰. 네. 대포차. 대포통장.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저는 차명폰은 가져보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대포폰은 범죄 조직이 이용하지만 차명폰은 대통령하고 청와대 수석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근데 문재인 대담집에도 같은 질문이 나온대요. 문 전 대표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요? 섭섭하긴 했지만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묘하잖아요. 뉘앙스가. 이게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국민의당이 분당하고 지금까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화, 근본적인 불신의 원인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앙금이 남아있다. 네. 앙금이 남아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앞으로 더 센 독설이 펼쳐질 것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앙금은 하여튼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 표현 수위가 말입니다. 그 앙금을 표현하는 수위가 사실상 점점 거칠어지다가 짐승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5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하는 게 맞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고. 속으로야 어쩔지언정. 네. 근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독철수 잘했다. 박지원 대표는 워낙 이제 말을 언어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언어의 요리사. 그래서 독철수 잘했다 이런.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은 더해요.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에 갈수록 세진다 이러면서 더욱 결기를 보였습니다. 갈수록 더 세질 거다? 네. 왜 그럴까? 왜요?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인데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호남 쟁탈전 때문입니다. 호남. 문재인, 안철수 두 명 모두 광주 호남이 정치적 근거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지지율을 얻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호남 홀대론, 패권주의 이런 말들 계속하면서 문 전 대표 공격할 거고요. 문 전 대표는 호남 홀대론의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어제 여수 방문했는데요.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호남 인사를 기용했다. 그러면서 호남 총리론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간 계속 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치열한 호남 쟁탈전이 벌어질 텐데요. 하지만 독한 독설은 강한 이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독설이라는 것은 그렇죠. 짐승만도 못하다에 발칵 뒤집힌 정치권.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벌 수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이제 전 대표가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했느냐?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은 쭉쭉쭉쭉 올라가고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율도 같이 상승세를 탔거든요. 광주에서의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은 10% 이상 쭉 빠졌고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제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재주는 문재인, 안철수가 넘었는데 돈은 안희정, 이재명이 챙긴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호남 민심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야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 호남 쟁탈전은 더 치열하게 벌어질 거고요. 앞으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용들의 독한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한 혀들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네. 이런 예측.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예측이 많다 보니까 제1당의 후보가 누가 될 건가 관심은 당연히 뜨겁죠. 특히 이번 민주당의 경선은요.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은 건데요. 그런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즉